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친정이 서울이라 지하철로 왕복 3시간을 다녀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연을 들으면서 가면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날에는 내려야 할 지하철역을 지나친 적도 있답니다. 매번 그렇게 듣다가 이번에 우리 시댁에 도저히 제보라 안 하고 버틸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얘기가 등장하면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제보합니다. 우선 이 얘기를 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친정가족에 대해 설명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런데 가정 환경이 안 좋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랍니다. 제 위로는 3살 차이가 나는 친언니가 있고 부모님은 정확히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이혼하셨어요. 이혼 전에도 부모님은 사이가 좋으셨고 언니와 저를 데리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외식도 자주 하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행에 다니셨는데 이미 그때도 나이에 비해 능력이 좋아서 돈이 부족한 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혼했는지 궁금하시죠? 부모님은 사이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친할머니 때문에 이혼하셨습니다. 친할머니가 우리 엄마와 외할머니를 매우 싫어하셨거든요. 결혼 전에도 끔찍히 싫어해서 엄마를 찾아가 몇 번이고 결혼하지 말라고 난리를 쳐서 외할머니가 엄마를 말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빠는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헤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집안 반대에도 결혼해서 저와 언니를 낳았어요. 친할머니는 당연히 엄마의 자식인 언니와 저를 싫어하셨는데 찾아가서 인사하면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들고 있던 사과를 던져 그게 제 머리에 맞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도 친할머니 하면 너무 무서워서 꿈에도 나올 정도였죠. 엄마는 자식들에게까지 그러는 친할머니를 보고 아빠에게 먼저 이혼하자고 했고 아빠와 엄마는 사랑하지만 친할머니의 행패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 그대로 이혼했어요. 친할머니가 왜 이렇게 엄마를 미워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그 이유는 정확히 말하자면 엄마보다는 외할머니 때문이었는데 외할머니가 무당이셨어요. 친할머니는 그런 외할머니를 너무나도 싫어했는데 엄마가 아무리 자기는 신내림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엄마는 지금도 신내림을 받지 않았는데 너무 잘 살고 계시고 언니와 저도 멀쩡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친할머니는 그냥 무속인이 싫으셨던 건지 우리 엄마에게 차마 제가 글로 적을 수 없는 내용의 욕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만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엄마가 아빠와 이혼하시기 직전이었는데 워낙 친할머니가 우리를 싫어하니까 아빠는 가족을 친가에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날은 친할아버지의 제사여서 어쩔 수 없이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간 친가에서 엄마에게 친할머니는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땐 내가 내 자식 가만 안 둘 거야. 강호해. 하며 저와 언니에게 뭘 보냐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지르셨어요. 어린 저는 그런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고 말았는데 그걸 본 엄마는 조용히 저와 언니를 데리고 집으로 왔고 그 일로 그동안 참았던 게 터져서 아빠와 이혼했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직업이 있으셨고 아빠는 서류상으로 이혼해서도 자주 만나자고 했는데 엄마는 친할머니가 그렇게 대해도 아빠를 사랑하셨고 무엇보다 언니와 저에게 지극정성이라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엄마와 같이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이혼했지만 이혼한 게 아닌 그런 가족의 형태였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잘 버니까 언니와 저는 아빠와 살며 부족함 없이 지냈고 엄마도 가끔 우리 집에서 자고 갔어요. 부모님 둘 다 이혼하시고 재혼하지 않았고 아빠는 이혼을 계기로 친할머니와 아예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아들에게 외면받은 친할머니는 그게 충격이었는지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언니와 저를 붙들고 너희 아빠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하라고 했던 적도 있어요. 초등학생 자매였던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었고 그걸 본 옆집 아주머니께서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셨죠. 이 계기로 아빠는 우리를 데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까지 갔고 친가와는 그렇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빠는 매우 바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저와 언니에게 다정하고 지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엄마는 간호사여서 교대 근무를 했는데 아빠가 너무 바빠서 집에서 잠만 자야 하는 시기에는 엄마가 휴일이며 와서 언니와 저와 같이 집에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했지만 저는 그래서 일부러 남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엄마와 통화하거나 만날 수 있었고 아빠도 엄마도 서로 아직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신혜림은 받지 않았지만 유난히 남들보다 촉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자리가 흉흉한 날엔 언니와 저에게 꼭 조심하라고 알려주기도 하셨어요. 엄마의 이런 촉은 저도 소름이 돋을 정도였는데, 예를 들어 우리 친언니가 미술 전공을 해서 대학의 실기시험을 보러 가던 날이었어요. 아빠가 하필 일 때문에 바쁜 날이라 고등학생이던 제가 언니 시험을 따라갔는데 엄마가 아침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저와 언니에게 꼭 지하철을 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빠가 준 용돈으로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무조건 땅속에 있는 지하철을 타라고 하셨어요. 꿈에서 큰 사고를 봤다고 조심하라고 하며 엄마가 근무 끝나면 데리러 갈 테니 대학에서 나오지 말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실제로 언니와 제가 타고 가려고 했던 버스가 사고가 났습니다. 심지어 택시와 일반 자동차가 다 엮여있던 아주 큰 사고였고 7중 추돌 사고였어요. 사고도 사고지만 만약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사고 처리 때문에 차가 심하게 막혀서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뻔했었죠. 그 사고 지점이 하필이면 터널이라 수습하고 나면 이미 실기시험이 끝난 후였을 거랍니다. 이렇게 엄마는 촉이 좋지 않다고 언니와 저에게 1년에 한두 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언니와 저는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봄에 우리 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빠가 일하시다 그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시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다 선생님이 급하게 저를 부르셔서 가봤더니 당장 병원에 가라길래 울면서 병원에 도착했어요. 이미 엄마와 언니는 와 있었고 아빠는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일하다 쓰러진 아빠는 정확한 원인이라도 알면 좋겠는데 그저 과로가 원인인 것 같다고 병원에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엄마가 와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있고 엄마도 일하고 있으니까 완벽하진 않았죠. 집안일이야 제가 하면 되는데 문제는 경제적 문제였어요. 언니가 대학생이었는데 미술 전공이라 들어가는 돈이 매우 많았습니다. 아빠는 갑자기 쓰러진 거라 병원비로 그동안 모았던 적금을 떼고 버티고 있었죠. 저는 그걸 보고 그냥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생각하고 언니와 엄마에게 말했어요. 언니는 제 말을 듣고 울고 엄마는 저에게 그래도 대학에 가고 싶으면 가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가지 않는 게 가장 우리 집에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바로 중소기업에 입사했어요. 거기서 회계 관련 일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언니들이 저를 잘 챙겨주어 생각보다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생각보다 빨리 시작했지만 그래도 배운 게 참 많았어요. 돈을 버니까 언니 등록금도 대주고 엄마에게 용돈도 줄 수 있어 기뻤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언니와 엄마는 저보고 돈을 주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동안 막내라 사랑을 받고 자랐으니 그 정도는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아빠는 다행히 회복해서 퇴원하고 집으로 올 수 있었는데 회사는 다니지 못하셨습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했으나 직장에 다니거나 그러진 못하셨죠. 친가와 아예 인연을 끊었지만 왜 재혼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저는 제가 그 당시에 너무 궁금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사이도 좋은데 왜 다시 재혼하지 않는 걸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엄마는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고 한 23살쯤에 말씀해 주셨어요. 외할머니가 엄마가 재혼하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사주라서 그냥 그렇게 서류상이라도 떨어져 사는 게 좋다고 했다고 합니다. 남들한테는 그런 게 어디 있냐 싶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 가족은 당장 외할머니가 무당이고 엄마도 촉이 남다르니까 그런 미신이라도 함부로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엄마와 여전히 연락하고 부모님 사이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처음 입사하고 근무했던 중소기업을 퇴사하고 중견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첫 회사는 집과 가까운 경기도에 있는 회사였는데 운 좋게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에 합격하게 되어 이직하고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대학을 못 나온 저와 달리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도 나왔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몇 년 사귀니까 금방 결혼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선뜻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남자친구가 얘기를 꺼내도 그냥 웃고 넘겼어요. 당연히 싫어서가 아니고 저는 우리 가족에 관한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그때 친언니가 4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남자친구 쪽 부모님이 반대해서 헤어졌었거든요. 이유는 바로 우리 가족이 이혼 가정이라는 이유였어요. 저도 몇 번 봤던 언니 남자친구였는데 그렇게 집안 반대로 시작도 못하고 헤어진 것을 보니까 겁이 많이 났습니다. 언니는 파혼의 충격으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한동안 너무 힘들어했고 그 모습을 본 부모님도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결혼 얘기가 나오면 방어적으로 대했고 그걸 나중에는 남자친구가 오해해서 자기와 결혼하기 싫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는 우리 가족의 얘기를 사실대로 터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그 뒤로 쭉 이렇게 지내게 되었어. 만약 당신이 이런 우리 가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정리하자. 아니, 지선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이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든 중요하지 않아. 일단 부모님께 내가 잘 말씀드릴 건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셔. 사실 남자친구를 보면 어떤 환경에서 자라면 저렇게 사람이 긍정적이고 다정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저는 살짝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반대하시며 어쩔 수 없다는 마음도 당연히 가지고 있었죠. 며칠 지나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부모님이 사람이 중요한 거라며 일단 얼굴이나 보자고 하셨다고 전했어요. 그래서 바로 부모님을 뵈러 갔는데 가기 전날에 얼마나 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몸에 좋다는 홍삼도 구매하고 꽃까지 챙겨서 부모님을 뵈러 갔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남자친구는 형제 중 장남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떨려서 밤에 잠도 자지 못했다고 하셔서 저도 그랬다고 대답하니까 금세 분위기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었는데 진짜 시어머니 음식 솜씨가 장난 아니라 저는 첫 만남인데도 너무 맛있어서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그걸 보시고 시부모님이 잘 먹어서 좋다고 웃으셨고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질문하시면 저도 신중하게 대답하고 제 의견을 똑바로 말하니까 이렇게 똑똑한 아가씨가 본인 아들과 결혼한다니 즐겁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인사를 마치고 남자친구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시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시부모님이 좋았고 남자친구도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는데 엄마도 그때 오셨어요. 언니와 달리 그래도 상대 부모님이 이혼 가정이라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대해주셨다고 하니까 부모님은 기뻐하며 남자친구를 맞이했습니다. 자기네 부모님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더 사이가 좋으시더라. 내가 말했잖아. 서류상으로는 이혼이어도 우리 가족 분위기 자체는 화목했어. 응, 진짜 그런 것 같더라.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매우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양가 부모님의 얘기 끝에 불필요한 예단이나 절차는 생략하기로 했어요.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적으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순조로웠습니다. 시부모님이 다행히 재력이 있어서 우리 회사 앞에 있는 아파트도 구해주셨고 우리 집에서도 넉넉하게 혼수를 넣어주셨어요. 저희도 부모님들의 도움에 부응하려 최대한 자주 찾아뵈었고 연락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형제고 저는 자매여서 시댁에는 제가 딸 역할을 하고 친정에는 남편이 아들 역할을 했죠. 덕분에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우리의 결혼이 성공적이라고 자식 한 명이 더 생겼다고 하시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언니도 제가 결혼하고 파혼한 전남친이 아니고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새로운 사람의 부모님께서도 우리 시부모님처럼 이혼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하시며 언니를 좋게 봐주었다고 합니다. 언니와 제가 결혼하자 아빠는 특히 엄마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당신께서 아프니까 아무래도 딸들의 미래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형제여서 밑으로 시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2년 뒤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서방님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 갈 때 종종 보았는데 성격도 좋고 외모도 훌륭해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딱 봐도 많을 것 같았어요. 서방님은 대형 종합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저와 남편처럼 직장에서 동서를 만났다고 합니다. 시부모님께 본격적으로 동서를 인사시키기 전에 우리 부부를 먼저 따로 만났는데 동서의 첫인상은 저도 되게 좋았어요. 제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라면 동서는 저와 성격이 아예 달랐습니다. 첫 만남에 약한저라 전날부터 남편에게 떨린다고 했었는데 만나고 나서는 동서가 분위기를 이끌어가서 낯가림이 크게 없이 친해지게 되었어요. 서방님도 남편에 비해서는 참 활발한 편인데 부부가 서로 잘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친절하고 무엇보다 매우 성실하고 어떤 경우에도 침착한 게 좋아서 결혼을 결심했었는데 동서는 서방님이 반대로 활발하고 매번 자신감 있는 태도가 좋았다고 해요. 시부모님의 반응을 남편에게 들었는데 역시나 시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서방님까지 결혼하고 처음에는 시댁에 갈 때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시부모님도 우리에게 잘 대해주고 동서와 서방님도 다 또래니까 얘기가 잘 통했거든요. 동서는 영어 학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부러웠던 저는 동서에게 칭찬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첫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동서도 곧바로 임신해서 시댁에서는 격경사라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친정에서도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엄마는 외할머니에게 우리 아이가 건강히 잘 태어날 것 같냐고 너무 많이 물어서 나중에는 외할머니가 그만 물어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동서와 임신 기간이 겹쳐서 자연스럽게 둘이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의 집도 놀러가면서 더욱 친해졌어요. 어차피 가족이니까 서로의 집에 가면 마음이 편했고 다 아는 사람이니 즐겁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동서는 입덧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그게 고통이었어요. 심한 입덧 때문에 저는 버스를 탈 수 없었고 업무라 하다가도 자주 화장실에 가서 그게 참 민망하더라고요. 제 몸 상태도 그렇지만 회사에 폐를 끼칠 수 없으니 그렇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도 무조건 제 몸이 우선이라고 많은 배려를 해주었는데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갈비찜을 유난히 좋아하는 것을 알고 집에 갈비찜을 얼마나 많이 가져다 주셨는지 몰라요. 시아버지도 저에게 남편 몰래 쓰라고 용돈도 크게 주셔서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결혼만큼은 누구 하나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입덧은 요란했었지만 출산은 큰 무리 없이 순산할 수 있었어요. 의사의 반대에도 저는 자연분만을 고집해서 낳았는데 너무 다행히 저도 아이도 건강했습니다. 친정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고 우리 집으로 왔는데 그때부터 특히 동서와 같이 공동 육아를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아들을 낳고 저는 딸을 낳았는데 개월수가 비슷해서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나이가 100일이 지나가고 점점 커가면서 동서와의 만남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어요. 일단 저와 아이를 키우는 양육 방식의 차이가 컸는데 우리 부부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들 발달에 크게 신경을 쓰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고 만약 아이가 좀 늦게 걷거나 말이 늦어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랑을 많이 주며 키우자고 무엇보다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주의였죠. 그래서 저는 개월 수에 맞는 발달 과정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그냥 먹는 것에 신경 쓰고 또 보건소에 가서 맞아야 하는 필수 접종만 챙기기 바빴습니다. 다행히 우리 딸은 발달이 빠른 편이라 돌전에 걸었는데 동선의 아기는 돌 때도 걷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언젠가 다 걸을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는데 동선은 눈에 띄게 상심했죠. 너무 티가 나니까 시부모님 앞에서 동선의 아기를 많이 칭찬하고 저도 아기가 뭐만 하면 똑똑하다 영리하다 남발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딸이 말도 더 빨랐고 동선의 아기는 우리 딸의 개월수가 되었을 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선은 그 이후로 더 아이 교육에 집착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본인이 영어 강사니까 아직 한글도 떼지 못한 아이에게 영어를 주입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영어만큼은 우리 아이에게 지기 싫었는지 3살인 애한테 영어로 말 걷는 것을 보고 저는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뭐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엄마는 자기 아이가 천재인 줄 아는 게 당연한 거고 저도 우리 딸이 제 눈에는 천재고 박사였으니까요. 그래도 겉으로는 티내지 않고 시댁 식구들도 나서서 서방님 아이를 지켜세우니 동서 마음이 좀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둘째를 바로 가져서 2살 터울에 둘째 딸을 낳았고 동서도 둘째로 딸을 낳았는데 우리 둘째보다 1살 아래였어요. 첫째들은 그래도 나이가 똑같으니 비교가 이해됐지만 둘째는 터울이 14개월이나 나는데도 동서는 아이 발달에 대해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형님 서윤이도 지훈이처럼 빨리 걷네요? 무슨 방법이라도 있으세요? 딱히 다른 방법은 없고 그냥 키우지 뭐 동서는 둘째도 빨리 걸을 거야. 원래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어릴 때 발육이 빠르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만날 때마다 제가 따로 어떤 좋은 점을 알고 있는 건지 묻는 동서가 저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최대한 겉으로 티를 내지 않았죠. 시부모님도 눈치채시고 일부러라도 동서가 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의 발육 상태에 대해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는데 바로 우리 부부와 서방님 부부의 첫째 자식들의 초등학교 때였어요. 그렇게 사교육에 관심이 많지 않았던 저와 남편은 아이가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말이 빠르고 잘한다는 것은 알았어도 영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살 초반의 유치원 선생님에게 진지하게 연락이 왔었어요. 어머님, 지훈이 영재학교에 보내도 되실 것 같아요. 한번 학원이라도 알아보세요. 사실 저는 저 전화를 받고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우리 딸을 참 좋게 봐준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냥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자 이번에는 원장님이 남편에게 연락해서 원으로 오라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싶었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은 우리 첫째가 공부에 재능이 있는 게 확실하다고 무조건 검사라도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남편과 저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검사를 받았는데 만약 영재가 아니라면 그때는 상관없지만 영재라면 그때는 어떡하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이가 똑똑하다니까 엄마로서 좋았는데 그거와 달리 저와 남편은 그냥 일반 학교를 진학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부는 다행히 이런 부분에서 같은 마음이었는데 만약 영재여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영재가 있는데 거기 갔다가 괜히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릴 때만 영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나중을 위해서라도 보내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장님은 그 얘기를 듣더니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래도 학습발달 검사는 받아보자고 하셔서 결국 받게 되었는데 이걸 다행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우리 첫째 아이는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영재는 아니었어요. 물론 또래보다 영리한 것은 맞았지만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냥 아이를 일반 학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부부와 우리 부부는 꽤 가까운 거리에 살았는데 그래서 첫째들은 같은 초등학교로 가게 되었죠. 유치원은 동서가 영어 유치원에 보내서 달랐는데 같은 초등학교를 보내다니 저는 최대한 동서와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해서 아는 정보도 공유하고 학원도 어디 다닐지 동서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동서에게 그렇게 문의하니까 동서도 저와 얘기가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서로 연락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 학교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첫째가 거길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가 하고 싶다니까 저와 남편은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줬고 동서 말을 들어보니 동서 아들도 같은 대회에 나간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었는데 저와 동서는 같이 아이들을 응원하러 갔어요. 남편들은 바쁘니 엄마들이 갔는데 거기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말하기 대회에서 우리 딸이 대상을 탔습니다. 동서 아들도 상을 탔는데 그냥 본상이라고 참가상 비슷한 것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우리 딸이 대상을 탈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해서 당황한 마음도 있었고 당연히 기쁜 마음과 옆에서 표정을 굳히고 대놓고 기분이 좋지 않은 동서의 눈치를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최대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혼자 말을 하며 아이들을 챙기려야 동서에게 말 거느라 고생했어요. 우리 아이들 진짜 고생 많았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잖아. 준혁이도 고생했어. 축하해. 동서도 수고했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 동서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는데 저는 그제야 우리 첫째 아이를 온전히 축하할 수 있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도 사고 평소에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젤리도 한 상자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진짜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받은 상이었고 또 여러분 중 부모이신 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 텐데 제가 탄 상보다
우리 아이들이 탄상이 더 값이거든요. 남편에게 연락해서 이 소식을 알렸고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하고 집에 가서 남편과 둘째와 같이 축하 파티를 가족끼리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10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아이들 보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으라고 하고 베란다로 갔더니 상당히 곤란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다가 끊더라고요. 여보, 왜? 회사에서 연락 온 거야? 급한 일이면 가봐. 아니, 여보. 당연히 당신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 당연히 알아. 그런데 혹시 오늘 재수 씨한테 뭐라고 했어? 아쇼, 당황스럽네. 응? 아니, 왜? 아, 서방님 전화야? 나 그냥 준혁이도 본상 탔으니까 그거 축하한다고 했지. 애들이 이 대회 준비한다고 고생했잖아. 재수 씨가 집에 오더니 준혁이를 쥐잡듯이 잡으면서 엄마가 영어 선생님인데 어떻게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뭐라 했대. 그러면서 당신이 동서를 조롱하듯 말했다고. 나 지금 울고 있어서 분위기가 말도 아니래. 저도 너무 황당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서에게 제가 조롱을요? 살면서 남에게 조롱을 받은 적은 있어도 제가 한 적은 없었고 심지어 너무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게 답답하다는 말을 듣던 저였는데 저 소리를 들으니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 남편은 당연히 제 편이라고 했는데 저는 억울하기도 했지만 괜히 여기서 동서에게 연락하면 분위기가 더 이상해질까봐 굉장히 찝찝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가 시어머니 생신이라 같이 모였는데 동서는 대놓고 저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앞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 저는 최대한 동서에게 맞춰주었어요. 제가 그렇게 애쓰자 당연히 동서는 기분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동서는 저에게 연락해서 아이들 학원을 어디로 보내는지 다 물어보면서 집에도 더 자주 놀러왔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심지어 본인이 애들 책의 진도까지 들춰보며 확인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당연히 아이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니까 좋긴 했는데 그렇다고 학원을 빈틈없이 보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아이들 학원 다른 곳도 다니는 거 아니냐며 확인도 하고 동서는 매우 관심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둘째보다는 첫째가 더 심했는데 같은 학교에 다니고 나이도 동갑이라 우리 아이가 조금만 더 잘해도 동서는 저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준비한 거냐고 묻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동서가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동서네 집으로 갔는데 그날 동서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도착해서 들어갔는데 동서는 화가 나 있었고 동서네 아들은 울고 있었거든요.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동서 아들이 학원에서 하는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제일 높은 반에 들어가지 못해 동서가 화가 났다고 하길래 저는 그냥 아무하게 없이 말을 했습니다. 아직 대학에 진학하려면 멀었는데 벌써 그렇게 높은 반에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아이들도 힘들 테니 최대한 좋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서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 애들도 다 자기 때가 있는 거야. 억지로 시키면 더 못하잖아. 그리고 충분히 똑똑하니까 기다리다 보면 동서 기대에 맞게 부응할 거야. 형님은 형님 애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형님처럼 애들이 아무 노력 없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동서 그래도 왜 그렇게 말을 해. 그리고 동서네 애들도 똑똑하잖아. 내 말은 그냥 지켜보자는 거야. 아직 애들 너무 어려. 언제까지 지켜봐요? 계속 돈값 사촌한테 밀리는 거 지켜봐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저는 너무나도 악의적인 동서의 말을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얘기라 평소 제 성격이라면 절대 못할 말은 내뱉을 수 있었죠. 동서의 얼굴을 보며 같은 가족끼리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저는 절대 경쟁 상대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면서도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진 채로 있으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저에게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살면서 아무리 당황해도 이렇게 화가 났던 적이 없었는데 동서를 만나고 제 감정이 이렇게 다양한지 알게 되었죠. 시부모님 복이 많아서 시집살이로 힘들었던 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손 아래 동서 복이 없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했길래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남편은 화가 나서 서방님께 전화하려고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은 남편인데 겨우 그런 남편을 말리고 제 생각을 그대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 딸이 계속 그 집 아들보다 공부를 잘하니까 화가 났겠지.
그래도 나는 가족이니까 아이가 다니는 학원, 공부하는 책 등 모든 것을 공유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나는 서방님 부부와 경쟁자가 되는 게 싫어. 마침 이때도 곧 명절이라 시댁에서 같이 모이게 되었는데 동서도 저도 좋은 감정이 있지 않으니까 그게 겉으로 티가 났어요.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나서서 저와 동서를 따로 불러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더 감정이 상하기 싫어서 미안하다고 했고 동서도 사과하고 마무리했어요. 이 일을 겪으며 시부모님 뵙는 것도 민망하고 가족끼리 일가 상하면 참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평생 안 볼 사람도 아니고 제가 나이도 더 많으니까 먼저 또 다가가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서방님은 우리 딸들이 공부를 잘해도 그냥 대단하다고 하고 저렇게 질투를 심하게 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동서만 우리 딸들이 두각을 나타내면 안이 꼬여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동서네 아이들을 축하하며 최대한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제대로 터지게 되었어요. 아직도 그날의 공기가 기억날 정도인데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동서는 이전과 노선을 바꿨는지 이제 대놓고 질투가 아니라 일부러 제 앞에서 자기 아이들이 멍청하다고 한탄을 하기 시작했었죠. 우리 애들 저러다 대학도 못 가는 건 아니겠죠? 진짜 답답해서 학원만 5개씩 보내는데 성적이 왜 저럴까요? 아니야, 지금 충분히 동선의 애들 잘하고 있잖아. 그리고 대학 못 가면 어때? 어머, 형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대학을 못 가다니요?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어후, 저는 그건 상상도 하기 싫어요. 끔찍하다니. 아니야 동서, 나도 대학 못 갔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대학이 다가 아닌걸. 각자 잘하는 게 있는 거지. 요즘은 특히 더 그렇잖아. 형님 대학 안 나오셨어요? 응, 몰랐어? 집안 형편이 그때 안 좋아서 대학을 나올 수가 없었어. 물론 나도 생각이 없었고 동서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표정이 장난 아니었어요. 대학 못 나온 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싶어서 저는 민망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마치 못 들을 말을 들은 것처럼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지만 그래도 제가 대학을 나오지 못했던 것에 대해 자격지심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니 당당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이 대화를 계기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우리 애들이 더 공부를 잘하는데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게 엄청난 충격이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황당했던 이유는 동서는 예전처럼 서방님에게 울면서 말하거나 시부모님이 눈치챌 정도로 기분 나쁜 티를 대놓고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같이 있을 때는 민망할 정도로 갑자기 우리 애들을 칭찬하고 저를 추켜 세웠어요. 그런데 저와 단둘이 남겨지면 그때마다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지 싶을 정도로 약하고 빠르게 지나가서 저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점점 날이 지날수록 수위가 심해졌어요. 아, 근데 형님은 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모르시겠네요? 형님 애들도 형님이 고졸인 걸 알아요? 처음에 결혼할 때 시부모님께 고졸인 거 말했어요.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되어서 얼떨결에 대답을 하기도 했고 기분이 나빠도 저렇게 딱 치고 빠지니까 진지하게 화내기가 민망했습니다. 동서가 예전에는 집안 가족들에게 광고라도 하는 듯 티를 냈다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오죽하면 우리 신랑이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재수씨가 드디어 정신 차렸나 봐. 이제 당신한테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네. 예전에는 대놓고 당신을 불편한 티를 냈잖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제 편인 남편까지 저렇게 말하니까 저는 기분이 나빠도 꾹 참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앞서 말했듯 우리 시부모님은 완벽하신 분들이셨고 저만 참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묻어난 성격이고 화를 잘 내지 않아도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아이들과 친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전에 동서와 싸웠던 일도 우리 아이들을 건든 게 아니라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화내지 않았을 거예요. 동서는 저를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자 친정과 아이들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아이들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시부모님 또한 당연히 알고 계시고 애초에 저는 한 번도 고졸인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 반응이 없었던 건데 그러다 일이 터지게 되었어요. 그날은 정확히 설날 전날이었고 저와 동서만 둘이 시댁 집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친척 집에 방문하고 오겠다고 저희에게 쉬고 있으라고 하셨죠.
그날도 역시나 동서는 둘만 남게 되니까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저는 최대한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시부모님이 나가기 전에는 저에게 형님, 형님 하며 얘기하다 집 밖을 나가자 돌변하더라고요. 사실 그 모습을 보는 게 한편으로는 즐겁고 웃겨서 가만둔 것도 있을 정도로 앞과 뒤가 달랐습니다. 아무튼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칼질하며 양파를 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에게 뭘 시키는 분이 아니시고 혼자 다 해놓는 편이라 우리가 명절 음식을 준비할 게 딱히 없었고 저는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채소나 정리해 주려고 했던 거였죠. 형님 뭐 하세요? 그냥 양파 썰어. 동서는 그냥 거실에 앉아 있어. 형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형님은 원래 그렇게 무식했어요? 양파를 그렇게 썰면 눈 매워요. 대학 가셨으면 이런 거 아셨을 텐데. 아 웃겨. 동서는 저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혼자 배를 부여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에 어이가 없어서 무시했는데 동서는 제가 반응이 없자 수위를 높여 공격했어요. 무시가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동서는 제 반응을 어떻게든 끌어내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혹시 형님 애들 대학 못 가면 그거 형님 때문이죠. 형님 중학교 때까지 공부 잘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 퍽 떨어지는 애들 많대요. 형님 딸들도 그러면 어떡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처음부터 대학 못 나온 거 말했나요? 동서가 말할 때마다 저는 전혀 대답하지 않았는데 그게 화가 났는지 동서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일부러 무시하는 제가 아닐 거였는지 급기야 부모님을 건들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형님 혹시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가정 환경이 대학 진학할 때 많이 중요하죠? 여러분 저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해요. 애들을 건드는 것도 당연히 참을 수 없지만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을 건드는 거랍니다. 결혼할 때 친언니가 이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파혼까지 했던 터라 더욱 이혼 얘기가 민감한 저였는데 저 말하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칼질하다 뚝 멈추니 동서는 자기가 이겼다는 듯 웃음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상대가 가치가 없어서 무시했더니 그게 본인이 이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부초도 아니고 더 참을 수 없어서 저는 동서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고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더니 동서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서 우리 부모님 이혼한 이유 뭔지 알아? 우리 엄마가 앞으로 일어날 안 좋은 일을 누구보다 잘 보는 무당이거든. 외할머니도 무당이고 우리 집이 대대로 신기가 있어서 그걸 알고 친가에서 무섭다고 난리쳐서 이혼했어. 그런데 동서네 엄마 이번 주에 몸 조심하라고 전해드려. 큰일 날 것 같네. 사실 마지막에 한 말은 그냥 지어낸 거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었는데 동서나 얼굴에 하얗게 질려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멍하게 서 있는 동서를 두고 썬 양파를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놓고 여유롭게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덕분에 더 막말을 듣지 않았는데 집으로 와서 이렇게 쉽게 물리칠 거면 그냥 미리 시도할 걸 후회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저렇게 말했던 것도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겹친 건지 동서 친정엄마가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한 것처럼 심하게 다친 것은 절대 아니었고 운전하다 보면 흔히 당하는 접촉사고였어요. 저도 경험해본 그런 가벼운 사고였는데 동서는 그 일이 일어나자 제 발이 저린 건지 저에게 연락해서 화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지금 저주하신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저주라니 동서 말을 무슨 그렇게 해? 동서 막내딸이나 걱정해. 동서 뒤로 병원이 보인다. 물론 이번에도 그냥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동서가 아무리 우리 아이들을 건드려도 절대 그쪽 집 아이들을 욕하거나 뭐라 한 적이 없었는데 저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던진 말이었는데 이번에도 공교롭게 동서의 딸이 심한 감기에 걸려서 입원까지 했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에 자주 걸리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우연히 겹친 건데 동서는 제가 저주를 내렸다고 화를 내다 급기야 딸까지 아프니까 저에게 전화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중인격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할 정도였죠. 형님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가족 그만 괴롭히세요. 마치 제가 가해자로 착각이 드는 말로 용서해달라고 하니 당연히 저는 화가 났습니다.
본인 가족은 소중하고 우리 가족을 건드는 건 아무렇지 않았나 봐요. 괘씸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었는데 그 뒤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그런 동서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 급기야 동서 친정언니가 길 가다 크게 넘어져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 동서네 집에 일어날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동서는 제가 저주를 내려 그렇다고 생각했는지 급기야 서방님에게 이혼하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저와 같이 가족을 할 수 없다고 서방님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는 소리를 남편에게 전해 들었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시부모님을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끝내자 시부모님은 당연히 당황하셨고 남편은 왜 이제 얘기하냐고 분노하기 시작했죠. 서방님에게 남편이 화가 나서 전화했더니 서방님도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진짜로 이혼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바로 동서의 잘못이었습니다. 저도 전에 듣고 깜짝 놀랐는데 동서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압박을 많이 주었더라고요. 매일 공부하라고 하고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밥도 주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서방님과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서는 급기야 본인 친정에 계속 다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걸 제 탓이라고 말하며 서방님에게 시부모님 욕을 했대요. 제가 무당집인 것을 알면서도 결혼시켰냐고 보는 눈이 없다고 욕해서 안 그래도 서방님은 이런 여자와 평생을 살아야 하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방님 부부는 이혼했고 아이들은 서방님이 키우기로 했다고 해요. 저에게 수고 많았다며 시부모님과 남편은 오히려 위로해 주었고 지금은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깔깔 웃으며 잘 됐다고 했어요. 동서와 신경전을 더 벌이지 않아도 된다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혼하며 재산 분할 과정에서 법정 싸움까지 갔다고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서방님은 손해 없이 마무리했다고 들었어요. 서방님은 그래도 그동안 봤던 적이 있으니 변호사를 써서 끝이 더럽게 끝내고 싶지 않았는데 동서가 끝까지 손해나 하나도 보지 않으려고 해서 결국 동서는 아이도 못 데려가고 재산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혼하면서 동서 친정에 주고 있던 용돈도 없어지니까 동서는 친정 부모님이 서방님에게 전화해서 종일 일도 못하게 괴롭히고 했나봐요. 나중에는 서방님이 질려서 아이 다 차단까지 할 정도였죠. 그래서 오히려 서방님은 저에게 이런 여자와 평생 살 뻔했다고 고맙다고 했답니다. 무당 집안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좋은 일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든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편과 이 얘기가 나오면 웃겨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저에게 외할머니가 저 몰래 부적이라도 쓰신 거 아니냐고 하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혹시 자식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우리 엄마의 도움일까요? 뭐가 됐든 사연을 들으시며 한 번이라도 웃으셨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행히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큰 탈 없이 살도록 정직하게 살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은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말을 예쁘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저렇게 크고 작은 일이 다 본인에게 돌아오거든요. 우연히 겹친 게 과연 우연일까요? 싶기도 하고 참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